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단일화 2차 담판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와도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제 5호 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국회 과방위가 SK텔레콤 해킹 사고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과방위 위원들은 위약금 면제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기자, 대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2차 회동 내용을 살펴보고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어떤 결론이 날지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2차 단일화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습니다. 단일화 담판을 짓지 못하면서 김문수 후보와 지도부 간 단일화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가 국회 사랑제 주변 야외에서 2차 단일화 회동을 가졌습니다. 두 후보는 어제와 달리 언론에 공개한 채로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한 후보는 단일화는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고 대선 승리를 위해 불가피하다며 국민의힘의 단일화 절차를 일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며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결론을 내자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김 후보는 경선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한 후보의 발언을 따져 물었습니다.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뒤늦게 나타나서 단일화를 요구하는 건 정당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나서려면 먼저 입당하거나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한 후에 단일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한 후보는 단일화가 된다면 즉각 입당하겠지만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보수 진영의 대선 승리를 위해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단일화 담판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단일화를 둘러싼 김 후보와 지도부 간의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는 강압적인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고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와 한 후보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는 단일화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틀 안에 반드시 단일화를 성사시켜서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야 합니다. 후보 단일화는 우리 당원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요구이고 시대의 명령입니다. 단일화 촉구 단식 농성에 돌입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한 김 후보의 기자회견이 한심하다며 김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다면 한 후보가 나왔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지도부의 단일화 압박에 김 후보는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버이날을 맞아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하고 관련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또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연금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후보.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 남편과 부인의 기초연금액이 각각 20%씩 감액되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근로수입을 받을 경우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것도 개선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경제행보에도 주력했습니다. 경제 5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 후보는 국내 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고 과거처럼 경제 문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기업인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AI를 포함해 항공, 우주와 로봇 등 신산업 육성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조업에 AI를 도입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화석연료에 의존해서 앞으로 기업 활동을 하게 되면 아리백이나 또는 탄소국 경제 등등의 문제 때문에 아마 기업 경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방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새로운 소득원도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직능단체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이 후보는 직능인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직능단체와 활발히 토론해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후보는 내일 경북 경주와 영천, 모레는 경남 창녕과 함안 등 민주당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에서 경청 투어를 재개합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이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향한 협박 정치를 멈추라고 민주당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다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신뢰 회복을 위해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정치 개입에 나선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법원이 이 후보 관련 재판들의 나머지 공판 기일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중앙선관위가 사법부의 대선 개입 행위에 침묵으로 일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 입장을 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를 겨냥한 협박 정치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 범죄 피고인 이재명은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며 또다시 사법부를 겨냥한 노골적인 협박을 퍼부었습니다. 히틀러 나치 정권의 공무원법 처리 논리와 동일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특검법, 탄핵까지 거론하는데 이는 명백한 헌법 파괴이자 민주주의 파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제 행안위에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기어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사면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형두 비상대책위원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입법 조치라면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오늘 이슈픽 천지원 개건기자와 함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충돌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 단일화 시점을 11일이 아닌 그 이후로 제안을 했죠. 네, 당내 경선 과정 때만 해도 이러한 충돌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제도부가 단일화 과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이 조금 전 국회에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와 2차 회동을 가진 것도 1대1로 공개적으로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다만 어제 75분간 협상에서 아무 결론도 얻지 못했고요. 김 후보 측 주장에 따르면 이 한 후보가 당 결정에 따르겠다 이런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 두 후보가 오늘 결국 만족할 만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늘 하루 국민의힘 상황 정말 숨가빴는데요. 네. 이른 아침 김 후보가 일주일 각자 선거운동하고 이 토론회 한 다음에 단일화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 개입은 없어야 한다고 전제 조건을 달자 이 당 지도부에서도 거친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국민의힘 지도부 다음 주 단일화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예정대로 여론조사 실시하고 이틀 안에 단일화 성사시키겠다는 강경한 모습입니다. 이 한덕수 예비 후보도 김 후보 제안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 단일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대선 경선에 함께했던 나경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의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네. 나 의원은 강제로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건 명백한 당원 당규 위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문수 후보가 당원을 근거로 당무 우선권을 발동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선 후보의 당무 우선권 발동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이게 왜 반복이 되는 걸까요? 먼저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원 74조에 따르면요, 대통령 후보자는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에 가진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하위 특례 조항에는 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나 최고위나 비대위 이 기구의 의결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김문수 후보는 74조를, 이 국민의힘 지도부는 74조의 이 특례 조항을 더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김 후보는 당무 우선권이 침해됐다면서 사무총장 교체가 불발됐고 단일화 협상을 지도부가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네. 2017년에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가 보수표 결집을 위해서 이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들과 탈당했던 의원들의 복당을 위해서 이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 적이 있고요. 이 3년 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도 사무총장 임명을 놓고 똑같이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때 갈등을 봉합하면서 이 후보자가 선거 사무에 필요한 부분은 당대표에 요청을 하고 이 당대표가 후보자 의사를 존중에 따르는 걸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 국민의힘에서 후보 입장을 존중하는 게 당무 우선권이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후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이 나오는 것도 이 3년 전의 합의를 이어가는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원 해석을 두고 법원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이 3년 전과 동일한데요. 이 컨벤션 효과로 두 후보의 이 다른 지지층을 흡수해야 하는 이 단일화 과정에서 충돌이 지속되는 건 이 대선 국면에서 불리한 만큼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빠른 수습과 봉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 측에서 이렇게 충돌과 혼란이 빚어졌고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미뤄졌습니다. 만약에 이 후보가 대통령에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그 후에 재판이 진행되는 건지 이 관심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5개입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하면 모두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재판 진행 여부가 갈릴 걸로 보입니다. 이 형사 사건에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된 이 소추 이 단어를 새로운 형사 기소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이미 기소된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봐야 하는지 이 법조계 의견이 갈리는데요. 이 해석은 일단 이 후보 사건을 담당한 각 재판부 결정에 달렸습니다. 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현재 구조상 각 재판관이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상 재판 진행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지만요. 이 만약 재판이 계속될 경우의 가능성을 따져보자면요. 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추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대법원은 선거법 재상고심이나 이 다른 재판에서 상고심을 맡을 경우에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요. 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이나 검찰의 재판기일 지정 요구 등에서 이 재항고심으로 이 대법원이 관련 판단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당선 후 이 후보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법원을 상대로 이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 소원을 제기하거나 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가능성, 그러니까 헌법 해석을 두고 다퉈볼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이 진행이 된다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거네요. 최근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만약에 국회를 통과해서
또 만약 공포가 된다면 대법원이나 헌재 판단 없이 결론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적혀 있고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요. 이 후보가 대선을 승리했을 경우에 재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어제 행안위 문턱을 넘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네. 이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이 행위, 이 용어를 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파기환송심 결과가 면소, 이 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법무부와 선관위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상임위 표결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퇴장했거든요. 이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헌법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뿐이다. 아니다. 이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 이 민주당도 본회의 처리 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 사례를 보면요. 프랑스에선 1995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취임 전 저지른 범죄로 수사가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수사와 기소는 멈췄지만 이 논란은 계속됐거든요. 그러자 프랑스는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은 임기 중에 소송이나 조사, 이 수사와 소추 대상이 되지 않고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또 정지된 재판은 대통령 직무 종료 이후 재개나 속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는데요. 이 프랑스는 혼란을 거친 뒤에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수기의 시간도 있었던 건데요. 이 헌법과 법률, 여기에 들어간 단어나 문장 하나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네. 이 프랑스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도 깊게 고민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청 기자가 이슈픽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정치랑에서도 정리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과방위 위원들은 위약금 면제에 대해 SK텔레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경영진을 대상으로 유심 해킹 사태가 벌어진 경위와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특히 위약금 면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SK텔레콤의 귀책 사유가 있는 만큼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에 1조 8천억이 났고 올해 1분기 3개월 동안 5,590억의 영업이익이 났어요. 1위 통신사가 이렇게 큰 대형 사고를 쳐놓고 몇 천억 때문에 못하겠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이사회와 고객신뢰회복위원회에서 상의해 결정하겠지만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SK텔레콤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안이 좀 더 복잡한 사안이라서 쉽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피해 배상과 사과에 초점을 맞췄어야 한다며 SK텔레콤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사과하고 그리고 재발 반지 약속까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SKT는 위약금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기업을 보호하려는 논리로 일관돼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방위 위원들은 SK텔레콤이 정보 보호에 들인 투자 금액이 타 기업에 비해 가장 적다며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선 찾아가는 유심 교체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한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을 이유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국민의 대2기관인 국회는 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 국민을 대신해 질문합니다. 하지만 국회 출석 요구에도 증인 불출석은 더욱 잦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제재할 국회 규정이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소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월 비상계엄 이후 내란 혐의 규명을 위해 실시됐던 내란 청문회. 당시 국회가 증인으로 채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핵심 증인은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국회 증인 채택에도 핵심 증인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는 국회 증언감정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위원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지정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지난 내란 청문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합니다. 특히 불출석이나 국회 모욕, 위증 등을 했을 때는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제재가 있음에도 청문회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는 상황. 먼저 동행명령장 발부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특위에만 해당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동행명령장 강제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내란 청문회 당시 강제 집행은 실행되지 않았고 명령장 전달조차 안 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법관의 영장 없이 하는 이런 것이 되면 되겠느냐. 이 비슷한 문제의식이 일단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행명령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청문회와 안건심의에도 동행명령장을 적용하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는 강화된 증언감정법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부합하지 않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도 초유의 해킹 사고를 낳은 SKT 청문회에 최태원 회장은 불출석한 상황. 맹탕 청문회라는 아쉬움을 보완하고 청문회의 실효성을 담보할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평화를 해치는 상식 이하의 무모한 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을 방문해 더 많은 포탄 생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동북아 전체 안보 구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구보수와 수구보수가 아닌 참민주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지금의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통 보수정당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소신 발언을 통해 탈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기회가 된다면 이재명, 이준석 후보 등 대선 후보들과 만나 더 많은 고견을 듣고 정당 입당이나 그 밖의 정치 행보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구글이 우리 정부의 5,000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 정보 반출을 요구한 걸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문진석 의원은 고정밀 지도 정보는 자율주행과 드론 물류 등 미래 산업 기반이자 국가 핵심 전략 자산이라면서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승찬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고정밀 지도정보 반출 문제가 활용되는 건 주권 침해 행위라면서 반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월 8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희대의 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희대의 난이라는 표현과 함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심리에 회부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거센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이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를 전격 결정했지만 이와 별개로 전방위적인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조희대의 난이라고 하죠. 예? 국민이 진압을 해주신 겁니다. 이틀 만에 뛰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만 골라서 멈춰 세우는 꼴의 그런
재판기를 이례적으로 관례에 어긋나게 잡았던 거죠. 이재명에 대해서는 예외적이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 그 난을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으로부터 하달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연기가 사필 규정이라면서 나머지 공판기일에 대한 변경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있는 나머지 공판 기일도 대선 이후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정치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입니다. 죄를 멈추지 못하니 아예 법을 뜯어 고쳐 죄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범죄의 무게를 감추기 위해 헌법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제 남은 길은 단 하나,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이재명의 독재를 멈춰 세우는 것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추미애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윤석열 대법원 사법 쿠데타 규탄 긴급시국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사법부 개혁론을 대선화두로 끌어가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의 여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문회와 특검, 사퇴 촉구 등의 압박이 과연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당무 우선권 충돌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단일화 협상의 주도권을 주장하면서 내세운 당무 우선권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합니다. 현 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십시오. 당무 우선권은 대선 기간 동안 대통령 후보자의 지위를 규정하는 국민의힘 당헌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는 모든 법적 행사를 다 할 것입니다. 그 무서운 박정희 시절에도 그 고문을 받으셔서 한쪽 귀가 잘 들리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회찬, 심상정 등 다 부르라고 했을 적에 단 한 명도 불지 않은 분이 이분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김 후보 측이 당무 우선권을 근거로 법적 문제가 있는 당 지도부 행위 등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라고 예고했지만 오늘 당 선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모든 일이 다 당무 우선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각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은 위원회에서 그 집단위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민주적 절차를 거친 것들은 함부로 당대표나 후보를 할지라도 못 고쳐요. 비대위체 같은 건 불가능하고. 국민의힘의 당무 우선권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20대 대선을 앞두고도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사무총장 교체권으로 갈등을 빚은 바가 있습니다. 윤핵관들이 참 논리적 모순이 심한 게요. 예전에 윤석열 후보가 됐을 때 이준석이 했던 말은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고 그건 절대적이기 때문에 사무총장을 갈아치우고 후보 중심으로 선거를 치를 테니까 이준석은 가만히 있으라거든요. 당무 우선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김 후보와 당무 우선권이 만능은 아니다라는 지도부의 입장이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당무 우선권을 둘러싼 갈등은 과연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 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주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조금 전에 끝났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간의 그 단일화 담판 이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그리고 한덕수 무소속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 조금 전까지 이곳 그 국회 안에 있는 사랑제에서 열렸는데 어제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후 2차 회동을 가졌지만 사실상 오늘도 뭐 좀 결렬됐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앞서 김문수 후보는 오늘 오전에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도 했습니다. 오늘 2차 회동 성과와 전후 상황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성 기자님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예. 뭐 오늘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그걸 아예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한 1시간 지켜봤는데 뭐 그냥 같은 논리를 그냥 서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뭐 그런 약간 답답한 장면. 아마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은 좀 굉장히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걸 지켜보면서. 네. 근데 뭐 또 정치라는 게 이렇게 안 되다가 또 막판에 되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며칠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변 사람들이 그 두 후보를 조금씩만 좀 양보하도록 설득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후보 단일화 요구가 워낙 좀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층 사이에는 그걸 두 후보가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며칠 좀 더 지켜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여지를 두고 전망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저런 문제는 두 사람이 직접 담판하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저건 이제 일종의 큰 틀의 정치 협상이거든요. 네. 그런 거는 제가 보건대는 누군가 중재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당 지도부의 중재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손대라고 한 거죠? 손대라고 하는 거는 당 지도부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지정해서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건 제3의 중재자가 해결할 경우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러나 이제 지금 당 비대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사실은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옥새를 가지고 있잖아요. 옥새.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네. 그리고 이게 전국위원회나 전당대회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리 공고해놨기 때문에 당원 당규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네. 그다음에 당원들의 압도적 그 요구, 뭐 82%가 11일 전. 단일화. 뭐 단일화. 예. 뭐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서 요구하고 있고 그렇다는 건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걸 뒷받침받아서 이게 결코 간단한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무슨 가처분 신청 이런 걸로 회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김문수 후보가 워낙 여러 차례 단일화를 약속하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김문수 후보도 명분 있는 후보지만 이걸 마냥 외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외형적으로 드러난 장면은 뭐 대충돌 국면으로 가지만 극적으로 타협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성 기자님 말씀대로 하루 이틀 정도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 이틀. 어쨌든 한덕수 후보는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11일이 후보 등록 마지막인데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뭐 아니 사퇴가 아니고 후보 등록을 안 하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는 안 하면 거잖아요. 결국 네. 출마를 안 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나온 건데 네. 11일까지 좀 시간이 있잖아요. 11일. 근데 이제 가정법 3일 정도 남았습니다. 예, 가정법이라서 지금 얘기하기가 약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국민의힘 지도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지금은 뭐 그 당 지도부 주변에서 아유 우리 저 도장 못 찍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래서 우리 저 이번 대선 그냥 포기하고 네. 그 책임은 그럼 그 김문수 후보 때문에 우리가 진 거다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다가 아니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그 정 안 되면 그냥 김문수 후보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 지도부에서 권영세 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약간 좀 이 국면에서
약간 좀 잘못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 김문수 후보의 이제 그 자존심을 좀 세워줬어야 되는데 어쨌든 네. 그 경선 기탁금을 3억이나 냈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 재산이 한 10억밖에 안 돼요.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 분인데 네. 또 이제 어렵사리 당에 경선을 거쳐서 후보가 됐으면 일단은 우리 당의 후보는 김문수다 이걸 전제로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한덕수 전 총리하고 단일화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김문수 네. 후보가 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아, 이 사람들이 이거 혹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짜고 나를 그냥 들러리 세우고 그냥 무조건 한덕수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표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다 화난 것 같습니다. 예, 양쪽 다. 예. 물론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이 정치 경험이 많은 권영세 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그런 부분에 약간 좀 소홀함이 있었지 않나 이런 약간 아쉬움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후보 대통령 후보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이 아주 이례적으로 한심하다는 표현까지도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지도부는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꼭 추진하겠다 이런 그 입장인데 규정상 후보 교체도 가능하다 이런 언급까지 했네요. 그게 이제 당헌 당규 같은 걸 다 검토를 마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공개적으로는 후보 교체한다 이렇게 지금 공언을 하고 있지 않지만 네. 이제 규정을 다 해보면 결국은 후보 교체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현재 단계에서는 이제 며칠 시간이 있으니까 네. 아마도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한 최대 압박 수위 뭐 이런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정말 끝까지 나는 뭐 명분 있는 후보고 내가 그 단일화에 응하지 않겠다. 사실은 다음 주에 단일화 하자는 거는 응하지 않겠다는 거하고 거의 같은 얘기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호 2번을 다음 주에 만약에 김문수 후보로 됐을 때는 기호 2번을 계속 쓸 수 있지만 네. 한덕수 후보로 됐을 경우는 기호 2번을 쓰지 못해요. 이번 일요일에 그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때문에 네.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뭐 기호 5번 이하가 될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못 써요. 그러면 뭐 그 단일화 의미는 반감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하겠다는 건 사실상 안 하겠다는 거로 저는 보여요. 너무 네. 김문수 후보가 속 보이는 역제안을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그 이제 중재가 필요한 거죠. 제3의 중재자가 나오는 게 현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그 해법이 될 것 같다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이제 후보자 지위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고 이 상황에서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옥새로 지위 확인을 하는 그 과정을 또 이제 거쳐야 후보 등록이 되는 이런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제 일요일까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정당위를 자꾸 법원으로 가지고 가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네. 과거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법원에서는 가지고 오면 뭐 가처분 인용을 해주거나 기각을 해주거나 하겠죠. 뭐 그렇게 한들 네. 그건 정치가 이미 아닌 겁니다. 왜 특히 정당 안에서 정당이라는 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 그 이견 조정을 이렇게까지 못하고 있는 게 저도 그 정치부 기자 꽤 오래 했지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당에서 선출된 대선 후보하고 당 지도부하고 이런 식의 정면 충돌을 하고 아까 앵커도 표현하셨지만 뭐 한심하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네. 아니 이게 도대체 왜들 이러는지 이른바 우리나라 보수 정당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적이 있었는지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서 누군가 조금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네. 양쪽이 좀 양보해라라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이제 이 문제는 좀 순리대로 푸는 게 좀 모양이 좀 보기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까지 상황을 이제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이제 그 민주당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재판들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결정했다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제 최근에 속도를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았던 재판부였는데요. 이번 결정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는 어이없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어이없다. 왜냐하면 사법부의 일은 사법부고 선거는 선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선거운동의 공정한 기회? 글쎄 뭐 재판 몇 번 나온다고 뭐 선거운동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외부의 뭐 압력에 굴하지 않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서울고등법원의 표현이 있던데 네. 아니 이 재판을 대선 후로 밀어놓은 것 자체가 외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에 재판을 중단한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결국 대선으로 미뤘다는 얘기는 이 재판을 여기서 취소한다는 의미예요. 연기가 아니고. 네.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특정 유력 대통령 후보를 위한 면제법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과연 유권자들이 얼마나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일단 서울고법에서 이례적으로 이렇게 기자들한테 배경 설명 자료를 냈더라고요. 네. 거기 보면 피고인,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그러니까 이재명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또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유를 했습니다. 이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고민을 해서 고심을 해서 이렇게 쓴 것 같고요. 네. 특히 법원 내외부에, 그러니까 법원 안으로부터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도 없었고 또 법원 밖으로부터의 영향이나 간섭도 없었다.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독립해서 공정하게 재판하는 그런 자세를 지금까지 견지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이번 결정이 고법재판부의 결정이지 이게 무슨 대법원장이 뭐 시켜서 했다거나 뭐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열심히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일반 국민이 이제 이걸 받아들일 때는 좀 다르게 받아들일 거예요. 이 결정에 대해서 실망한 분들은 결국 외부 압력에 굴복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테고요. 그렇지 않고 지난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자체가 아니 지금 대선을 코앞에 두고 왜 갑자기 재판을 서둘러서 하지? 뭐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한테는 뭐 그렇지 뭐 연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네. 이번 서울고법재판부가 결정 잘했네 이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민주당 문제는 아니고 이게 법원의 문제예요. 정치의 사법화도 심각하지만 이 사법부에서 이제 정치적인 쟁점을 다룰 때 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제 이런 장면이 계속 끊이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우려 같은 게 좀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기존 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이제 법사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헌법 제84조의 해석 문제인데 네. 이 해석 문제로 2017년에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문제로. 네. 그 당시에는 다수설이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확인되고 넘어갔던 건데 네. 지금에 와서는 이제 마치 이재명 후보는 다수설은 재판 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재판 중단을 입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결국 헌법 84조를 제대로 해석하면 엄격하게 해석하면 재판 중단, 형사상 소추에는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 곧 그 재판은 계속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법을 추진하는 것 보면 네. 84조에 대해서 실제는 다수설이 재판 계속이 다수설인 모양이구나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위한 우인설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위인설법. 조금 전에 정치랑에서 이제 좀 살펴봤는데 프랑스의 경우 이제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사례는 대통령직 이전에 잘못한 재판은 직에 끝난 다음에 재개한 그런 뭐 사례도 있었는데 예, 어쨌든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어떤? 이게 나라마다 좀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 불소추 특권,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갖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경우, 미국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수사하고 진행 중인 재판까지 전부 다 중단했죠. 그 판사가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연인 트럼프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유죄지만 미국의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그 중대성 때문에 네.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선고를 안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게 우리 국민들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셔야 되는데 네. 아마 이게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를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대선 이후에 아마 정부로 이송을 하겠죠. 그럼 네. 지금 미리 하면 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러면 이제 거부권 행사 안 하고 이제 공포를 하겠죠, 법안을. 그러면 이제 각급 법원 지금 재판이 여러 개 진행 중이니까요. 각급 법원 재판부마다 네. 판단을 할 겁니다. 네. 이 형사소송법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재판을 중단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형사소송법 개정된 이거는 위헌이다. 네. 이렇게 판단하는 재판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판부에서 이거를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제청을 하겠죠. 네. 그래서 결국 이 헌법 규정에 대해서 해석이 엇갈릴 때는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1차적으로는 법원, 네. 또 아주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일단 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인가요? 이번에 5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사안은 각 재판부의 요량에 달려 있다. 뭐 그런 입장도 붙였습니다. 이게 사법부에서는 각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 이게 검찰하고 달라요. 검찰총장이 이렇게 지휘를 하면 쫙 모든 검사가 거기에 따라야 되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각 법원 재판부의 손에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자진 사퇴를 민주당이 이제 요구하면서 특검법 발의까지 이제 카드를 만지작거렸는데 유보의 입장은 이제 최근에 밝혔고 일단 대법원의 좀 자정 노력을 지켜보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현 입장인데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12명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를 이제 오는 14일 다음 주 수요일이 그렇죠. 되겠네요. 네, 민주당 행보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아시다시피 서울고등법원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파기환송심 날짜를 바꿔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그 재판을 취소해 버리니까 저는 뭐 그 정도 선에서 대략 뭐 정리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법원에 대해서 더 압박을 가하고 있죠. 이 점은 이번 기회에 사법부를 완벽하게 굴복을 시키겠다는 걸로 보여요. 제 눈에는. 자, 그럴 경우에 과연 지금 사법부가 이렇게 완벽하게 뭐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유력 대통령 후보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을 유권자들이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지금 뭐 통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좀 부적절해요. 우리나라 헌법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삼권 분립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장하고 대법관들 처음에 임명되기 전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하죠. 그때 국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대법관이 된 이후에는 국회에서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회에 불러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게 잘못하면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장이라는 직위를 따로 두고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행이 굉장히 중요한 이 대한민국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 원칙에 따른 것이고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 대법원장하고 대법관 청문회를 하겠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에요. 이건 부적절한 거고요. 이게 만약에 저는 이제 대법원장하고 대법관들이 안 나오실 걸로 봅니다. 이 청문회에. 그런데 혹시 만약에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게 민주당에서 말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 진짜로 나오시면 대법원장하고 대법관들을 앉혀놓고 막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일반 국민이 어떻게 볼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 사법부의 독립은 안중에도 없고 막 정치적으로 이제 사법부를 흔드는구나. 오히려 민주당 주도로 청문회를 지금 실시하기로 했지만 결국에는 납니다. 민주당의 부메랑으로 안 좋게 돌아올 수 있다. 부메랑 정도가 아니고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이번 청문회에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출석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걸로 보고요. 혹시 출석이라도 하면 민주당의 대형 악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음 주 14일 수요일 상황 또 이제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탈당 압력을 받아왔는데 오늘 그 이재명, 이준석 등 대선 후보와 만나서 앞으로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나누고 싶다 입장도 더불어서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제 김 의원의 행보 좀 어떻게 될까요? 글쎄 뭐 아시다시피 김상욱 의원이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그다음에 탄핵 뭐 이 과정에서 보였던 여러 가지의 언행을 보면 개혁신당보다는 민주당하고 가까워요. 그렇죠? 민주당 거의 판박이 이런 모양새거든요. 뭐 그렇다면 본인이 뭐 이재명, 이준석 두 후보를 뭐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언행은 민주당과 부합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민주당에 입당하기 위해서 탈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주당 입당을 위해서 탈당했다. 네. 어디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저는 김상욱 의원 같은 사람이 국민의힘 안에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 해제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 많이 있죠. 또 탄핵 소추안 표결할 때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찬성한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 이제 대부분 아직 탈당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김상욱 의원은 지역구가 지금 울산일 겁니다. 네. 그래서 지역구 분위기도 좀 안 좋고 또 영남 지역의 좀 동료 의원들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견디지 못하고 탈당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번 좀 더 생각을 해서 이 탈당을 좀 만류를 하는 게 더 옳지 않았나. 그런데 현실적으로 뭐 그런 상황이 올까요? 계속해서 압박을 해왔는데. 늦은 거죠 이미. 이미 늦었고요. 그래서 정치를 오래 한 중진들이 좀 더 심모 원료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국민의힘의 장래를 위해서 별로 좋은 장면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두 분의 오늘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성 의원님부터 듣겠습니다. 예, 이게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안 했다면, 비상계엄 선포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조기 대선 없었겠죠. 그럼 아마 이재명 전 대표는 다음 대통령 선거 전에 피선거권을 상실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을 만들어주고 있는 가장 큰 1등 공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인 것 같아요. 네. 또 그 이후에 파면 이후에도 국민의힘 안에서 이른바 친윤계 세력들이 이 한덕수 전 총리를 좀 내세워서 어떻게 단일화 이렇게 하고 이제 그건 대선 이후에 어떤 당권 생각도 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아주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금 단일화를 둘러싼 파동 같은 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결과적으로 이른바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결집에 좀 장애물이 되면서 이것까지도 이제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윤석열과 김문수가 이재명의 도움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그다음에 뭐 청문회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본적인 거는 서울고등법원이 원래 예정했던 공판기일을 사실상 취소하면서 생긴 일이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사법부 스스로 불러들인 위기로 하겠습니다. 네.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